어떻게 이런 결혼이 가능한 걸까? 아버지의 노름빚 50억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마을에서 짐승이라 불리던 벙어리 머슴과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제가 위기에 처한 순간 3년 동안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 건드리지 마!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저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경악게 했는데요. 말 못하는 머슴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멸시받던 버서리 남편의 소름 돋는 반전이 담긴 사연입니다. 자, 시작 전에 매일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항상 궁금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이야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남들은 꽃구경이다, 뭐다 SNS에 사진을 올리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찬란한 계절에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저희 집 청송제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종택이라지만 실상은 빚잔치에 넘어가기 직전의 낡은 성곽에 불과했죠. 지아나, 원망 마라. 가문을 살리고 이 아비를 살리는 길은 이 방법뿐이다. 부디 굽어 살펴다오. 아버지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선비의 자존심을 외치시던 분이 사채업자 박만출이 내민 50억 빚. 증서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박만출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인생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한 남자를 제 남편이라며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늘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엔 기름때가 묻어있던 남자.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3년 전 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 벙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 못하는 짐승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그저 시키는 대로 몸쓰는 일만 해내는 박만출의 도구 같은 존재였죠. 결혼식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챙겨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박만출이 지훈 씨에게 내어준 변두리의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강제로 혼인신고를 마친 그날 밤, 저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작은 방구석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요.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3년 동안 소리 한 번 안 냈다는 저 남자가 밤이 되면 짐승처럼 돌변해 저를 덮치지는 않을지. 공포는 차가운 칼날처럼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저 손에 맞으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싶어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망간 걸까? 싶어 문고리를 꽉 부여잡았는데 얼마 뒤 그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다가오는 대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방 안을 채운 건 거친 숨소리가 아니라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찌개와 갓 지은 밥 한 그릇을 차려놓고는 제 방방문을 가볍게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주방을 가리키고 다시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숟가락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배고플 테니 어서 나와서 밥을 먹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주방에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 숟갈을 떠넣자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50억 빚 때문에 저를 팔아넘긴 아버지도, 저를 놀이개처럼 여기던 박만출도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밥 한 끼를 오지? 처음 본 이 말 못하는 남자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침대에 눕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 몸을 구부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거실에서 드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훈 씨가 소파에 앉아 제법 두꺼운 영문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사이로 드러난 등판에는 수많은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매를 맞아서 생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날카로운 메스에 베인 듯한, 혹은 수술을 여러 번 거친 듯한 정교한 흔적들이었죠. 이 사람, 정말 사람들의 말대로 그냥 노가다나 뛰는 머슴 같은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문을 연 것을 보고는 얼른 책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가리키더니 제 방 안쪽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를 만졌습니다. 제 발끝이 보랏빛으로 변할 만큼 차가운 걸 본 걸까요? 그는 밤새 거실,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제가 자는 방의 보일러가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결에 살짝 눈을 떴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훈 씨는 자지 않고 제 발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빚어나온 제 발이 추울까봐 그는 자신의 겉옷을 조용히 벗어 제 발등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섬세하고 부드러운지 투박한 일꾼의 손이라기보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손길 같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이 남자 곁이라면 조금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제 가슴 속에서 작게나마 싹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희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듯 박만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흔들었습니다. 어이, 지훈아. 첫날 밤은 뜨거웠냐? 50억짜리 마누라 놀려두면 안 되지. 당장 데리고 나와. 저는 다시 공포에 질려 지훈 씨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어제와는 달리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관문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도 제 짝을 지키려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저를 팔아넘긴 50억 빚 증서를 흔들며 박만출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돈으로 보고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제 앞을 가로막아 준 건 말이 없는 이 남자뿐이었다는 것을요. 벙어리 일꾼이라고 박만출의 사냥개라고 무시당하던 지훈 씨가 제 대신 온몸으로 매질을 견뎌내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손등 위로 떨어지던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박만출이 침을 뱉으며 돌아간 뒤 빌라 복도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거친 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의 손등엔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고 현관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마디마디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분리수거함을 말없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가 마치 제 갈기갈기 찢긴 자존심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아까 그 박만출이라는 사람, 보통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50억이라는 빚으로 우리 가문을 망가뜨린 괴물인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앞을 막아서신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 거실 구석에 놓인 가습기의 물통을 새로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자는 방의 공기가 건조해 목이라도 아플까봐 신경 쓰는 것이었죠. 저는 그 투박한 손가락 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친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손톱 밑은 언제나 외과 의사처럼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그게 참 묘한 위안이 되더군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놓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며칠 뒤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낡은 빌라촌이라 소문이 빠른 탓인지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그 유명한 청송제 아가씨라더니 결국 박만출이네 벙어리 일꾼 마누라가 됐다며? 팔자가 기구해도 저렇게 기구할까? 번듯한 직장도 없는 벙어리랑 한 침대 쓰면서 무슨 재미로 산대? 말도 못하는 짐승이 밤일이나 제대로 알겠어?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팍을 찔러왔지만 저는 장바구니를 꽉 쥐며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뒤로 묵직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뺏어 들었습니다. 어머, 저 벙어리 좀 봐. 마누라 장본걸 지가 다 들어주네. 지훈 씨는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 커다란 손으로 묵직한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에 제 팔목이 상할까봐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는 무언의 배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 씨의 뒤를 따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의 넓은 등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구분대 없이 꼿꼿한 그 뒷모습이 어쩐지 저를 지켜주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보아온 화려한 종택의 담장보다 이말 없는 남자의 등이 더 든든하다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출의 집요한 괴롭힘은 갈수록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지훈 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건달 둘을 데리고 저희 집을 다시 덮쳤습니다. 야, 이 벙어리 마누라야. 내 서방이 감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오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겠다. 박만출은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내들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이, 지훈이 왔냐? 내 마누라 살리고 싶으면 무릎 꿇어. 박만출이 제 목에 날카로운 커터칼을 들이대자 지훈 씨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타올랐지만 제 목에 닿은 서늘한 칼날을 보더니 이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만출은 신이 난 듯 지훈 씨의 가슴팍을 구둣발로 지시겼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어디서 눈을 불하려. 박만출은 장정들이 들고 온 고무옷으로 지훈 씨의 등을 모질게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씨는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뜬 채 저만을 바라보며 그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매질이 끝날 때까지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사내들이 비웃으며 떠난 뒤 거실에는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지훈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등은 이미 피멍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훈 씨, 왜 그랬어요?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 묻은 셔츠를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냈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 생긴 상처들 사이사이로 예전에 보았던 그 기묘한 흔적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매를 맞아서 생긴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척추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정교한 수술 자국들, 그리고 메스가 지나간 듯한 날카로운 흔적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성분이 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아, 지훈 씨가 짧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당신이 이런 고초를 겪네요. 저는 지훈 씨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잡고 제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짐승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저는 이제 당신 편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평생 감정도 없는 로봇 같던 지훈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가 제 손등 위로 고개를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인 온기, 방만출 밑에서 개처럼 부려지던 그가 처음으로 한 남자로 대접받은 그 순간에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한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젖은 머리칼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지훈 씨. 그날 밤 지훈 씨는 열이 펄펄 끓으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게 하지만 명확하게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바이탈, 육식, 석션, 하이드로코르티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한번 들어볼 일도 없는 날카롭고 지적인 현장의 용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의 말투는 너무나 단호하고 지적이었습니다. 잠꼬대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마치 수술방에서 긴급하게 지시를 내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단순히 힘만 센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사람의 등 뒤에 숨겨진 그 수많은 수술 자국과 잠결에 내뱉는 그 기이한 용어들. 지훈 씨,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숨을 죽이고 살고 있는 건가요? 질문을 삼키며 저는 지훈 씨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버렸다면 나만이라도 끝까지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청송제 관리인에게서 절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안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뇌출혈인 것 같은데 병원 구급차가 오기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아직 상처 때문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훈 씨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 매 맞던 무력한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에 찬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천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리한 칼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말 못하는 일꾼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낡은 가방 속에서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남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치우며 굽실거리던 지훈 씨. 그런데 그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가방 안에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수술칼과 웬만한 엘리트들도 읽기 힘들다는 영문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 씨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차가운 명령조의 말들.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침대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사실은 세상이 찾던 그 괴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지훈 씨가 박만출의 사주를 받은 건달들에게 모진 매질을 당하고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가시지 않았죠. 지훈 씨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거실 소파에서 밭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옷장을 뒤적이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더플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훈 씨가 이 집에 올 때부터 목숨처럼 챙기던 단 한 번도 제 앞에서는 열어보지 않았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 안엔 뭐가 들어있을까? 고향 집 사진이라도 있는 걸까? 호기심보다는 이 남자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앞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기대했던 낡은 사진이나 고향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죽 케이스에 정교하게 꽂힌 차가운 금속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것들은 다름 아닌 의료용 메스와 수술 도구들이었습니다. 비록 일부는 녹이 슬고 빛이 바랬지만 그 날카로운 날 끝에는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이게 왜? 지훈 씨 가방에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가방 안을 더 깊이 뒤적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겉장이 너덜너덜해진 두꺼운 책들이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제목부터 본문까지 온통 깨알 같은 영어와 의학 용어로 가득 찬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책의 여백에는 누군가 아주 정밀하고 날카로운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를 남겨두었더군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 지훈 씨가 침착하게 제 상처를 살펴주던 그 섬세한 손길이 겹쳐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몸 쓰는 일꾼이 아니야. 이건 웬만한 의대생들도 보기 힘든 원서들이잖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낡은 신문 스크랩 한 장이 나왔습니다. 3년 전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심하게 구겨져 있어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기사 내용 중 백모 과장이라는 이름과 그의 화려한 이력이 제 눈동자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박만출 밑에서 구정물을 뒤집었으며 욕설을 듣던 이 남자가 정말로 그 전설 속의 의사란 말인가? 그럼 왜 혀를 닫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숨어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지훈 씨가 거칠게 몸을 뒤척이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그만해. 수술실 폐쇄해. 빨리. 저는 깜짝 놀라 가방을 얼른 닫고 지훈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는 듯 눈을 질끈 감은 채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평소 저에게 내던 그 짐승 같은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 아스피린 복용 여부 체크해. 바이탈 사인 떨어지잖아. 백엠기 투여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의료진을 지휘하는 거대한 지휘자처럼 권위와 카리스마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평소 바보처럼 웃으며 제 짐을 들어주던 그 순진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팔에 닭살이 돋았죠.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왜 이런 목소리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지훈 씨는 한참 동안이나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읊조리다 갑자기 제 손목을 꽉 낚아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어느 수술방, 그 끔찍했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내가 살릴 수 있었어. 유라가, 그 여자가 죽인 거야. 지훈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팔목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저는 그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고인 그 깊고 거대한 절망이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지훈 씨는 다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의 곁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 스스로 닫은 거였구나. 이 세상이 너무 잔인해서 아니면 자신이 감당한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그가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 차가운 수술 칼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을 그 손이 이제는 박만출의 더러운 지시를 수행하며 기름때를 묻히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세상에 어떤 누명을 썼든 나에게 당신은 나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그 무거운 비밀을 함께 지고 갈게요. 하지만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다음날 아침 세상은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청송제 관리인에게서 온 전화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습니다. 지안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는데 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대로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외딴 곳에 있는 별장에서 쓰러지셨다는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는 제 전화를 엿들었는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가방 속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메스처럼 아주 형형하고 차가운 이성이 그 눈동자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식칼을 하나 꺼내 들더니 가스레인지 불에 칼날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칼은 왜?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3년 동안 닫아두었던 보따리를 직접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녹슨 메스 케이스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쇠를 긁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갑시다.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목소리.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는 위대한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침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뇌를 다시 깨우는 신의 손길이었죠. 마을의 노련한 의사조차 준비하라며 고개를 저었을 때 벙어리 일꾼이라 무시당하던 지훈 씨가 나섰습니다.
그가 낡은 가방에서 꺼낸 건 녹슨 침통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쫓기도 힘든 정교한 손놀림, 그리고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에 아버지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짐승이라 불렀던 저 남자가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끌어올리는 구원자였다는 사실에 말이죠. 청송제 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한복판에 쓰러진 채 입가에 거품을 물고 계셨고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노이사 김 원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눈동자를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안 아가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소. 급성 뇌출혈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지금 큰 병원으로 옮긴다 해도 구급차 안에서 숨이 넘어갈 겁니다. 김 원장님의 선고는 사형 집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억 빚을 지고 저를 팔아넘긴 원망스러운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죠. 그때였습니다. 별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지훈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아직 건달들에게 맞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알던 순진한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울음을 단칼에 자르듯 제 어깨를 밀치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이, 자네 뭐 하는 건가? 지금은 머슴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김 원장님이 소리쳤지만 지훈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삼장 가방 속에서 보았던 그 메스 케이스였습니다. 지훈 씨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금단의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보드카 병을 따서 자신의 손과 도구들을 소독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자네, 그 손놀림, 대체 정체가 뭐야? 지훈 씨는 대답 대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아버지의 머리 위쪽을 받치게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쇠를 긁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지안 씨, 나를 믿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지훈 씨는 불에 달군 예리한 도구를 들어 아버지의 특정 부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침술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뇌압을 낮추기 위한 정밀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의 경직됐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거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에 달라붙어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벙어리 머슴이 지금 회장님 몸에 칼을 대는 거야? 미쳤구먼, 미쳤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하지만 비난 섞인 수군거림도 잠시였습니다. 지훈 씨가 아버지의 혈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며 마지막 처치를 끝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아버지의 호흡이 거칠게 돌아오며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헉! 헉! 아버지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초점이 흐릿하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잿빛이던 안색이 조금씩 붉게 돌아왔습니다. 김 원장님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버지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야. 김 원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아버지가 고비를 넘긴 것을 확인하자마자 들고 있던 도구들을 챙겨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다시 평소처럼 등을 구부리고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술방의 제왕 같던 그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말 못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제가 보이세요? 아버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에 서 있는 지훈 씨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만출 밑에서 개처럼 부려지던 벙어리 일꾼이 전설적인 명의도 포기한 환자를 살려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사람, 정말 벙어리 맞아? 아까 분명히 말을 하던데? 말이 문제가 아니야. 그 손놀림 봤어? 김 원장님도 쩔쩔매는 걸 단숨에 해결하더라고.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가득했던 눈빛은 이제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그들의 관심이 불편한 듯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워보내고 지훈 씨와 함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지훈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그 위대한 손에는 여전히 거친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사셨어요. 저는 그의 투박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훈 씨는 부끄러운 듯 손을 빼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이제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 왜 이곳에 숨어 있는지.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세상에 다시 알려져야 할 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왜 이런 곳에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 씨가 제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뜻이었죠. 그의 눈동자에는 다시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마치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더 두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가 숨기고자 하는 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거미줄 같은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반드시 박만출이나 그 이상의 거물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저희 집 앞에는 검은 세단 세대가 멈춰섰습니다. 박만출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벙어리 자식아, 내 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님이 깨어나면 내 사업은 어떡하라고. 박만출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지훈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만출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만출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 씨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박만출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이든 천재 의사든 무엇이든 되겠다는 침묵의 선언이었습니다. 죽어버린 혀가 다시 살아나고
짐승이라 불리던 남자의 눈빛에 서늘한 칼날이 섰습니다. 박만출이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저를 끌고 갔을 때 저는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던 제 남편 지훈 씨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내 아내 건드리지 마.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진 그 차가운 사자어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벙어리 일꾼의 탈을 쓴 천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늦봄의 장대비가 소량리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아버지의 응급 처치를 끝내고 잠시 약을 구하러 시내로 나간 사이 광기에 휩싸인 박만출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그에게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2년, 내 서방놈이 내 손목을 비틀어 감히 머슴 따위가 나를. 박만출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건달 둘을 앞세워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빌라 뒤편에 있는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폭풍 후에 파도는 집채만하게 일렁였고 발밑에 낭떠러지는 금방이라도 저를 삼킬 듯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 절규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박만출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목에 서늘한 커터칼 날을 들이댔습니다. 죽어? 아니, 넌 안 죽어. 내 서방놈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50억짜리 상품을 이렇게 그냥 보낼 순 없지. 그는 빗물에 젖은 제 옷자락을 거칠게 찢으려 했습니다. 저는 절벽 끝에서 버티며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웅! 폭풍우를 뚫고 찢어지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가 몰고 온 낡은 트럭이 절벽 입구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 씨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한 손에는 아버지를 위해 사온 약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만출은 제 목을 더 세게 옥죄며 소리쳤습니다. 왔냐, 이 벙어리 자식아.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내 마누라가 내 밑에서 자지러지는 꼴을 볼 뻔했다. 지훈 씨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3년 전 그 끔찍했던 수술실의 화재와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처럼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그의 목을 죄어오는 듯 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만출은 쾌재를 부르며 지훈 씨를 조롱했습니다. 왜 말도 못하는 짐승답게 지저라도 보지 그래? 무릎 꿇어. 내 마누라 떨어뜨리기 전에 당장 기어보라고. 지훈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그의 바지를 적셨고 박만출은 비웃으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내 서방의 한계다.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출의 손이 제 가슴팍으로 향하려던 찰나 지훈 씨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 그리고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내 아내 건드리지 마.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포효가 절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닫혔던 성대가 열리며 터져나온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장엄하고도 서늘했습니다. 박만출과 건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던 남자가 저렇게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다니요.
그들이 당황한 틈을 타 지훈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둔한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체의 급소와 관절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천재 의사였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가볍게 피한 지훈 씨는 단 한 번의 정권 찌르기로 사내의 턱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두 번째 사내가 달려들었지만 지훈 씨는 그의 팔을 낚아채 정밀하게 비틀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타격 한 번 한 번이 마치 수술칼로 환부를 도려내듯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건달들은 진흙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박만출은 사색이 되어 칼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대체 누구야? 지훈 씨는 빗속을 뚫고 한 걸음씩 박만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가운 메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목에 닿은 칼날을 맨손으로 쥐어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손 치워. 내 아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지훈 씨의 낮은 저음이 박만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만출은 공포에 질려 칼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다 절벽 난간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줘. 지훈아, 아니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50억 빚 다 탕감해 줄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지훈 씨는 절벽 끝에 매달린 박만출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 하지만 내 사람을 죽이려는 벌레는 살려둘 이유가 없지. 지훈 씨의 손이 박만출의 손등 위로 향했습니다. 박만출이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을 때 지훈 씨는 그의 손목을 꽉 움켜잡아 절벽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죽는 건 너무 쉽다. 내 놈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법의 심판으로 받게 될 거다. 똑똑히 지켜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훈 씨는 박만출을 진흙탕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저에게 다가와 젖은 옷을 여며주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매운 연기 냄새가 아니라 강인한 남자의 향기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한 씨,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그가 제 남편으로서 제 곁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 씨, 당신 목소리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저희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박만출을 경찰에 인계하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지훈 씨가 직접 제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다시 섬세하고 다정해졌습니다. 지한 씨,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이곳에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지훈 씨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천재 외과 의사 백지훈. 의료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가족과 명예를 모두 잃고 혀를 닫았던 남자. 이제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드릴게요. 지훈 씨, 우리 같이 싸워요. 저는 그의 피 묻은 손 위에 제 손을 겹쳤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하나로 뭉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훈 씨가 제 배를 가만히 만지더니 의사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한 씨, 혹시 몸에 변화가 없었나요? 맥박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의 눈동자에 경이로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지한 씨,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절벽 끝에서의 사투, 그리고 찾아온 새 생명. 저희의 운명은 이제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기쁨도 잠시, 과거의 망령이 저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절벽 위에서 사투를 버리고 돌아온 그 밤, 남편 지훈 씨가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한 씨,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경이로운 순간에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불행보다 짧더군요. 지훈 씨를 파멸로 몰아넣고 혀를 닫게 만들었던 그 잔인한 여자, 강유라가 저희가 숨어든 이 작은 마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제 배를 향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씻은 듯 맑은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지훈 씨의 그 사자우 같은 포효가 메아리치고 있었죠. 지훈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아까 박만출의 칼날을 맨손으로 잡느라 찢겨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제 안색을 더 살폈습니다. 지한 씨,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명은 백지훈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성민병원의 최연소 흉부외과 과장이었죠. 남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고 저 또한 제가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독이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눈동자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성민병원은 거대 의료재단인 강성그룹의 소유였고 이사장의 딸이자 제 동료였던 강유라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 수백 명의 환자에게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려 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를 고발하려 했지만 유라는 치밀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집도하던 수술실의 산소 공급 장치를 고장냈습니다. 환자는 사망했고 모든 책임은 집도이인 저에게 돌아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제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차의 브레이크를 파손시켰습니다. 한순간의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제 목소리도 잃었습니다. 지훈 씨는 스스로 혀를 닫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돈과 권력 앞에 생명의 가치가 짓밟히는 병원이라는 곳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듯이 숨어 살며 박만출 밑에서 구정물을 뒤집어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한 씨를 만났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죽어있던 제 성대를 다시 깨웠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박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의사예요. 아까 우리 아버지 살려낼 때 당신 눈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알아요? 지훈 씨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더니 다시 한번 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지한 씨,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당신의 맥박이 2개로 뛰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힘찬 박동입니다. 임신. 그 소중한 단어가
저희의 비루한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50억 빚더미에 팔려온 여자와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의사. 그런 저희에게도 봄이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저희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 앞에 세련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차갑고 도시적인 미인 중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방만추를 앞세워 저희의 낡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백지훈 과장. 아니, 이제는 벙어리 머슴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 씨의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강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훑어보더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그 종갓집 딸이니? 50억에 팔려왔다더니 제법 쓸만하게 생겼네. 그런데 백지훈, 너 정말 운도 좋다. 이런 시골 구석에서도 마누라 임신까지 시키고 말이야. 유라의 시선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축복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메스로 도려낼 듯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본능적으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유라, 여기까지 무슨 일이지? 방만출은 이미 끝났다. 내가 사주한 모든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유라는 여유롭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증거?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터뜨렸겠지. 백지훈, 넌 아직도 나이브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정황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실제하는 권력이지.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 마을 땅, 우리 재단이 요양원 짓기로 하고 다 사들였어. 내 장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종택도 이제 우리 거야. 내가 여기서 숨 쉰다고? 아니, 넌 이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될 거야. 지훈 씨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하듯 속삭였습니다. 지한 씨라고 했나? 조심해. 이 아이가 세상 빛을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 남편이 의사라고 믿지 마. 사람 죽이는데 전문인 사람이니까. 저는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신 같은 악마가 내 아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유라는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박만출은 유라의 뒤를 쫓으며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상대가 다르지? 강성그룹이 나섰다. 넌 이제 끝이야. 그들이 떠난 뒤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아까 터진 상처의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훈 씨, 무서워요. 저 여자 정말 우리 아이를 해치면 어떡하죠? 지훈 씨는 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한 씨.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의사 면허가 아니라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킬 겁니다. 지훈 씨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장 가방 속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치열하게 검색하고 타이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머슴 같은 순진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적의 심장을 겨냥하는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지한 씨,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갑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밟으려 한다면 그 발등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지훈 씨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상대는 거대 재단이고 저희는 힘없는 부부였지만 저희에겐 지켜야 할 새 생명이 있었고
3년 동안 갈아온 진실이라는 칼날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짐을 챙겼습니다. 꽃신 대신 집신을 신고 왔던 이 마을을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당한 발걸음으로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희가 떠나려던 찰나 빌라 앞을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에워쌌습니다. 유라가 선수를 친 것이었죠. 그리고 유라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백지훈, 너를 의료법 위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내 마누라와 뱃속의 애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한 씨, 겁내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했죠? 이제는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건드리는 자,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겠습니다. 과거의 악녀 강유라가 보낸 용역들이 저희 집을 덮쳤을 때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유산시켜버려 라는 그 여자의 비인간적인 명령이 귓전을 때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망치기만 했던 남편 지훈 씨가 달라졌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3년간 숨겨왔던 천재 의사의 위엄을 되찾은 그가 서울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빌라 단지는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데리고 서울로 떠나려던 그 찰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강유라가 보낸 용역들이었습니다. 백지훈 과장, 곱게 따라와야지. 아니면 이 예쁜 마누라 뱃속에 든 게 무사하지 못할 텐데. 용역 대장의 비열한 웃음과 함께 그들이 저를 지훈 씨에게서 떼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수십 명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검은 승합차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지훈 씨, 지훈 씨. 차 문이 닫히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지훈 씨의 눈빛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승합차는 비명을 지르며 빌라를 빠져나갔고 제가 도착한 곳은 강성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도심 외곽의 한 사설병원이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묶인 저를 보며 강유라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나타났습니다. 지한 씨, 너무 억울해하지 마. 이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야. 백지훈의 씨가 세상에 남는 건 내 시나리오에 없거든. 그녀는 수술용 장갑을 끼며 집도 의사를 불렀습니다. 준비해. 지워버려. 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줘요. 당신도 사람이잖아. 제 절규에도 유라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도제가 제 혈관을 타고 들어오려는 찰나 병원 복도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 씨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벙어리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장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바로 3년 전 의료사고 당시 그가 직접 수집했던 재단의 비리 장부가 담긴 USB와 세계의료협회에서 발급한 전문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찢어버리고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와 법조계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3년 전 잠적했던 전 성민병원 과장 백지훈입니다.
지금 강성그룹이 제 아내를 납치해 강제 낙태 수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이 해킹해둔 강성그룹 사설병원의 CCTV를 전국에 생중계로 송출시켰습니다. 천재적인 두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실시간으로 수술대 위에 묶인 저의 모습과 강유라의 악랄한 명령이 전국의 핸드폰과 TV 화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천재 의사가 살아있었다. 재단의 횡포가 실화냐? 라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분노한 시민들이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직접 경찰과 함께 사설병원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강유라, 당장 멈춰. 수술방 문을 부수고 들어온 지훈 씨의 모습은 마치 후광이 비치는 구원자 같았습니다. 그는 마취 주사를 들고 있던 의사의 손목을 단번에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 놈들의 의사 면허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려내 주마. 지훈 씨의 차가운 사자 후에 강유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지훈, 내가 미쳤구나. 이런다고 내 누명이 벗겨질 것 같아? 지훈 씨는 유라의 코앞까지 다가가 자신이 가져온 USB를 그녀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 안에 내가 3년 전 산소 공급 장치를 조작한 CCTV 원본과 임상 시험 비리 장부가 들어있다. 이미 검찰총장과 언론사에 복사본이 전달됐지. 너는 이제 끝났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묶고 있던 끈을 칼로 끊어내고 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지한 씨. 너무 늦었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 그리고 당신. 내가 지켜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의 옷에서 느껴지는 소독약 냄새가 이제는 공포가 아닌 가장 든든한 신뢰의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밖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호하며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년 전 누명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진실을 밝힌 승리자로서 걷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지훈 씨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침묵했습니다. 진실이 힘에 눌리는 세상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사 백지훈으로 돌아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훈 씨의 선언은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박만출과 강유라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50억 빚 증서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죠. 저희는 서울의 화려한 병원 건물을 뒤로하고 다시 저희의 보금자리가 있는 소량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운전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한 씨, 이제 우리 가문을 다시 세웁시다. 청송제는 이제 빚더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될 겁니다. 지훈 씨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희망과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이 가득했죠. 벼랑 끝에 섰던 저희 가족은 이제 그 벼랑을 딛고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잠들지 않습니다. 다만 더 큰 목소리로 터져나오기 위해 숨을 고를 뿐이죠. 대한민국을 뒤흔든 천재 의사 백지훈 사건의 최종 공판일. 3년 전 누명을 쓰고 혀를 닫았던 제 남편이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의 진실 앞에 거대 재단의 악녀 강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50억 빚더미에 팔려갔던 제 기구한 운명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안은 에어컨 바람조차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유라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그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이 성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죠. 하지만 법정의 문이 열리고 꼿꼿한 수트를 차려입은 지훈 씨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 성벽은 단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3년 전 성민병원 수술실에 산소 공급 장치를 조작한 배우가 누구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지훈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3년 동안 방만출 밑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견뎌온 모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슬픈 벙어리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의 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피고인 강유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상시험 비리를 덮기 위해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이 담긴 하드디스크 복구본을 제출합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강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백지훈,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 씨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언론에 터뜨린 생중계 영상과 7장에서 확보한 사설병원의 불법 수술 지시 문건들이 장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유라를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납치 및 감금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 박만출은 상습 고리대금 및 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빚의 족쇄가 풀리고 저희 가문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지한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재판이 끝난 후 대형 병원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연봉 수십억과 최고급 저택, 그리고 병원장 자리까지 제안받았죠. 하지만 지훈 씨는 그 모든 화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수술실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소량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낡은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더미에서 되찾은 저희의 옛집, 청송제의 뜰에 지훈 씨는 작지만 세련된 현대식 의원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청송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이 개원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떡과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지훈 씨를 벙어리라고 놀리던 안악들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고 지훈 씨는 허허 웃으며 그들의 혈압을 재고 진찰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상에 천재 의사님인 줄도 모르고. 아닙니다, 아주머니.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김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면 언제든 오세요. 지훈 씨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주치의이자 지안의 든든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청송제의 축복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밤 절벽 끝에서 저희를 지켜줬던 아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탯줄을 잘랐습니다. 응애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종택의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 씨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한 씨, 고마워요. 이 아이의 이름은 희망으로 합시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피워낸 희망이니까요. 아버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노름에 빠져 딸을 팔아먹으려 했던 지난날을 눈물로 참회하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셨죠. 빗서류가 타버린 자리에는 아이의 베네쩌고리와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청송제의 마당에 다시 진달래가 붉게 피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지훈 씨가 환자를 돌보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제 말로써 사람을 위로하고 손길로써 생명을 살립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그 아픈 수술 자국들은 이제 훈장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비참한 50억 빚과 침묵뿐이었지만 그 끝은 진정한 풍요로 채워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 고난을 함께 넘은 사랑,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까지.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침묵의 시간을 걷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해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벙어리 머슴이 천재 의사가 되었듯 여러분의 오늘도 반드시 내일의 기적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